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주였죠. 관도체 100%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품목별 관세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예. 우리나라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꽤 많아요. 이게... 꽤 많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관심이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그중에서도 반도체 100% 관세하겠다. 예. 이 이슈가 너무나 이제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애플사에 이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같이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100%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발칵 뒤집혔죠. 반도체 업계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가전제품도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 안에 공장을 세울 때에는 무관세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안에서 투자 더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타입이죠. 어떤 거냐면 리쇼링을 보통 얘기하는데 리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국 내에 제조 기반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기업,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해.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뻔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진짜 100%가 되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는 궁금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세게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우리는 최애국 대우를 받았잖아요. 예. 예, 15% EU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EU는 반도체 관세 15%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최애국 대우 받았으니 우리도 똑같이 이치상 본다 그러면 15% 받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세게 발표했다가 우리가 또 반발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그러면 한국도 15%로 할게라는 이런 분위기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직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휴전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미중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간재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중국과의 이 관세 협정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으로 고율 관세가 만약에 더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제조할 이유가 안 생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간재는 수출할 그 통로가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심을 보셔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이게 관세 협정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몇 퍼센트 합의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만 이제 책정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90일 동안 유예가 된 건데 과연 이 90일 안에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세로 협의가 될지는 보셔야 돼요. 근데 미국의 의도는 뻔합니다. 이게 정말 관세 때문에 중국에게 압박을 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의 그 노골적인 지재권 문제 한마디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나오면 더 빨리 보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복제라든지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이 중국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다 풀어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고 중국은 사실 아시겠지만 히토류를 들고 나와서 그걸 방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첨예하게 맞붙어 있고 미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걸 인정했냐면 중국식 자본주의는 사실 인정한 상태거든요. 중국의 나름대로의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중국은. 근데 중국식의 나름대로의 경제 체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선된 의도, 한마디로 지재권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자국 내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쪽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를 풀어준다든지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협상 결과가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특히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어디에 수출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사실 저사양 메모리라든지 저사양 반도체 많이 수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레거시 반도체 수출이 미국도 많이 하지만은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IT 제품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칩 들어간 거 보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메모리라든지 이런 뭐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시스템 반도체도 수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시장의 활성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이제는 관세 이슈가 빨리 끝나야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도 다시 한번 이제 수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 HBM이죠. 중국에 대한 수출,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수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엔비디아 쪽으로 또한 AMD 쪽으로 야 그럼 중국 쪽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줄게. 그러니까 H20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사양 이제는 HBM인데. 이거를 수출을 하게끔 해줄게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15%를 미국 정부의 납품에 이걸 뭐 조공하듯이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수출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다가 내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통하는 게 미국이구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는 미국 중심의 이제는 관세 이슈를 이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그 미국 정부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고단위 협상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날 예정입니다. 네. 15일.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하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휴전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린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은 이후에 사실상 봉쇄 정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모든 기업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 기업들은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러시아의 경제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협상이 되고 그다음에 휴전이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이 된다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현대자동차의 기반 시설을 다 뺐거든요. 예. 거기에 제조시설 남아 있습니다. 그걸 러시아가 이제 가져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러시아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 제반 시설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 희망사항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협상이 잘 돼서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빠진다는 게 좀 걸림돌이 되겠지만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번에 좀 휴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수출 시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이 너무 이제 경제적인 것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경제 논리로 보면은 네. 사실상 휴전하는 게 맞는데 우크라이나의 자국 내의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뭐 영토 다 뺏기고 네. 이런 상황에서 휴전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특히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휴전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휴전을 해야 사실상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고 무엇보다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또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뭐 미국 입장에서 빨리 휴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뭐 속된 말이지만 뭐 언론에서 나오죠.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노벨 평화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이런 어떤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정말로 속뜻은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부차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좀 이끌고 가고 있다, 휘둘리고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에 1kg 골드바, 뭐 100온스 골드바가 관세 부과 대상에 분류가 되면서 네. 금값이 또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은 무관세다 이렇게 네. 말을 하면서 또 급락하고 있고 굉장히 값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슈 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값에 대한 선물 시장에서 숏을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금값이 출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이제 금에 대한 관세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였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금값이 굉장히 빨리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금값이 오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이제 관세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금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선수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사서 높아질 때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게 갑자기 관세가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값이 오를 이유가 사라지고 내가 선매수할 이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갑자기 폭락이 되는 어떤 연출이 되곤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금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숏 매도 쪽으로 좀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경제 상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얘기하면 가장 많은 분들 생각하는 게 집값입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이후의 상황들 보니까 뭐 9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의 거래 절반 정도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많이 다뤘거든요. 네. 어제도. 그런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라는 수요도 여전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똘똘한 한 채라고 본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똘똘한 채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똘똘한 한 채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마용성 중심의 이 똘똘한 한 채. 그것도 대형 평수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평수가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평수의 서울 강남구 3구라든지 마용성 중심으로 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최고가를 찍는 거지 거래량이 그렇다고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몇 억에 팔렸다더라, 몇백억에 팔렸다더라 이러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치 정말로 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에 평균 매매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37억 3,262만 원. 이게 37억이 넘는 대형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평형이 많지 않다 보니까 희귀수로 인해서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게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른 거다. 그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6.27 대책이 있은 이후에 대형 평수나 똘똘한 한 채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6.27 대책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성수동에 아파트가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인데 여기가 이제는 290억 원의 현찰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거 누가 산 거야? 라고 봤더니 이번 다 아시겠지만 APR, 매드큐브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CEO가 사신 거예요. 현찰로. 그러니까 이런 고가 아파트의 매매는 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래하는 거지 이게 뭐 그게 팔렸다 그래서 나는 왜 저걸 못 사나 이렇게 뭐 6.27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대더라. 6.27 대책이 있어봤자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더라.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얘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6.27 대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요. 6.27 대책은 확실하게 이제는 이런 공급 측면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만 가지고 계속 시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뭐 정책 중에 하나라고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영끌은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사람이 사는 거고 영끌해 갖고 사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뭐 올바른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을 그게 해봤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가 늘어난 게 그런 영향이라고 맞죠.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소득 가지고 그다음에 DSR 40% 맞춰서 대출 받아서 또 6억까지는 대출이 되니까요. 맞춰서 살 수 있는 영역이 제가 봤을 때는 딱 9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7 대책을 통해서 9억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아파트들은 사실상 DSR 40%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 6.27 대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6.27 대책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하고 효과가 좀 있어야 할 네.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공급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6.27 대책은 대출을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방편으로 일단은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대책을 완전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에 당연히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내년도 공급이 서울시 아파트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6.27 대책으로 해서 수요를 막아놨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사들은 뭘 하느냐? 공급을 안 내놓게 돼요. 왜냐하면 팔려도 분양을 해도 분양이 완판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건설사 입장에선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그냥 분양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다고 분양가 내리자니 수익성이 안 그럴 것 맞고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아예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결책에 나오는 게 정부가 사실상 매입을 해서 나오는 이런 임대형 아파트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서민 중심으로는 사실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는 이런 임대형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내가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공공임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 중심의 아파트 공급 정책들이 좀 정부 중심으로서 좀 나아져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정부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시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정부가 5천만 원 이하의 밀린 빚을 연말까지 청산하면 그 연체 기록을 지워주겠다라는 신용 사면을 단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체하면은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연체 기록이 남으면 일단은 신용도가 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가 만약에 다 상환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없애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행 시기는 9월 30일부터 이제는 들어가게 되고요.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입니다. 이거를 지원 대상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갚은 분들에 한해서 이제는 연체 정보가 삭제가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대상 나오고 있죠. 이 324만 명이 실제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6월까지거든요. 6월까지 연체하신 분들입니다. 저 명수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그럼 만약에 그 324만 명 중에서 얼마나 이거를 상환했을까요? 왜냐하면 상환을 해야지만 소액 연체 건수에 대해서 기록이 삭제되는 거냐? 예. 상환하지 않으면 나의 기록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환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 조사를 봤더니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하셨어요. 그게 꽤 많이 상환하신 겁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상환을 했기 때문에 나의 연체 정보가 삭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삭제가 되면 나는 이제는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이 그냥 워딩만 본다 그러면 신용사면? 이거 왜 도덕적 해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보는데 조건이 상환을 해야지만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근데 상환을 하신 분들이 이미 전체의 324만 명 중에서 272만 명이나 된다더라. 그러면 이런 분들은 꽤 많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부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때 부정적 시각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거죠. 예. 아니 이렇게 그러면 신용 등급의 의미가 뭐 있느냐? 어차피 이렇게 사면해 줄 거면 사실상 신용 등급을 왜 하며 몇 단계로 뭐 요즘 점수로 하고 있잖아요. 신용 점수에 무의미하다라고 이제는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정치인 사면을 위해서 이게 맞추기 위해서 이게 먼저 서민들을 위한 또 신용 사면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일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부담감을 가질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공문을 읽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넣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상환을 해야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정부는 이제 공문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고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신용점수 무력화 이런 점들에 대한 것은 아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